상승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 아유, 아쉽다. 야, 많이 떨어졌네. 야, 진짜 싸 보인다. 사고 싶어.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80만 원 잃었다 하면은 아예 짜증나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보통 억이 넘어가면은 제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이상한 계좌주를 산다든지 뭐 코인을 산다든지. 네, 그거를 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삼성전자가 오를 거야. 하이닉스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를 마켓 타이밍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저도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달 후에 뭐 예를 들면 코스피라든지 S&P 500 지수가 어디 갈 거냐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모른다라고 답변합니다. 실제로 당연히 모르고요. 그 시장에는 모멘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멘텀 현상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른다라는 뜻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상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투자시장에서 발생합니다. 그것도 몇백 년 전부터요. 그거를 800년 전부터 백테스트를 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 모멘텀 현상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베팅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거의 모든 자산군이 수익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과감하게 모든 거를 팔고 시장에서 멀어져 갑니다. 또는 안전자산을 보유를 하던지요. 그런 식으로만 해도 그 초과 수익이 많이 나고 수익의 월등히 개선되고 그리고 최대 손실 그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켓 타이밍 전략, 얘는 지금 계속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는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마켓 타이밍 전략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전략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국 주식 ETF가 있습니다. SPY라고 SPY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글로벌 주식 ETF가 있어요. EFA라는 ETF가 있습니다. 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 1년 동안에 이 둘 중에서 어떤 놈이 더 많이 올랐나 이제 그거를 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최근 1년 수익을 봤어요. 근데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주식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주식도 떨어져 있습니다. 둘 다 최근 1년 수익이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둘 다 팔아버리고 AGG라는 미국 채권 ETF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전자산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월 말에 체크를 했어요. 작년 11월 말과 비교를 하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 있네. 그럼 오케이, 얘를 사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12월 말이 왔습니다. 12월 말에 보니까 그러면은 작년 12월 말과 비교를 하니까 그 글로벌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 있네. 그럼 갈아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예를 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뭐 내년 뭐 6월이 옵니다. 내년 6월이 오면은 작년 6월과 비교하니까 둘 다 지금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에 투자하고 있을 텐데 걔를 팔아버리고 AGG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심플한 그 전략인데요. 이것도 복리 15%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19.6% 정도 잃었습니다. 네. 이런 전략들이 있고요. 종목 쪽의 말씀을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PBR이라는 지표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PBR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이제 그런 지표고요. 그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성장 그 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 PBR을 순위를 쫙 매깁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한국에 2,00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PBR 순위를 쫙 매길 수가 있어요. 1위부터 2,000위까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기업 해가지고 또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쫙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위를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PBR 순위가 300, 그리고 뭐 그 영업이익 그 성장 순위가 뭐 200 하면은 300 더하기 200, 500. 그러면은 그 순위가 가장 낮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좋은 기업들이겠죠. PBR은 낮고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퀀트 전략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꿔칩니다. 그 종목들을. 이게 그 왜 6개월이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 수익이 엄청나게 높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부분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월에서 4월에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에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1년 내내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에서 4월은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5월, 10월은 좀 더 낮게 가져갑니다.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실제로 이 책에 있는 전략을 10년 동안 그 기계처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봅니다. 일단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기기적으로 무슨 시스템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라는 게 원래 심리적으로 다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그런 거, 최근에 많이 오른 거를 따라 산다,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직접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얘가 최근에 예를 들면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쫙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이고 나 삼성전자 좋은 거 같은데 많이 올랐네, 아유 아쉽다, 이렇게 하기가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자 8만 원인데 지금 사세요라고 할 때 그 선뜻 우리가 돈을 진짜 지불해 가지고 사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시스템은 이게 쫙쫙 내려가잖아요.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 갔다가 4만 원은 쫙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스템은 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심리는 야 많이 떨어졌네, 야 진짜 싸 보인다, 사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성공적인 투자는 심리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하기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적으로 불편한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애플과 뭐 삼성이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개별주 투자를 하면은 그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최악의 순간에는 70% 80% 깨지는 것도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70% 80% 깨져, 말도 안 되라고 하실 수 있는데 IMF 때 실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이 커지면은 그거를 심리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근데 80만 원을 잃었다 하면은 아예 짜증나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뭐 다음 달에 내가 월급으로 벌면 되지, 메우면 되지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보통 억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왜냐면 1억을 투자를 했는데 7천만 원을 잃었어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뻘짓을 하게 됩니다. 소위 뻘짓. 그 뻘짓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량주를 버리고 이상한 계좌주를 산다든지, 뭐 코인을 산다든지, 선물 옵션에 들어간다든지, 해외 선물 옵션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지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성을 잃고 바보짓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에는 아무리 많이 잃어도 10에서 15% 이상 잃을 수 없는 그런 전략들만 소개해 드립니다. 당연하죠. 네,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뭐를 한가 하나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따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제 어떤 고수가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사세요 하면은 사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은요, 우리 근처에 투자를 가장 못하는 인간을 찾아가지고 걔랑 반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거의 100% 승률을 자랑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아무리 초고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 승률이 의외로 높지 않아요. 보통 50% 넘는 사람도 사실 별로 많이 없고, 네, 그런데 마이너스의 손들은 있습니다. 정말 뭐를 해도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거든요. 수많은 고수들이 그거를 강조하고 그거를 추천합니다. 왜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씨 내가 사는데 떨어지고 내가 팔았는데 오르네라는 말씀 좀 어디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럽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속성이고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잃어본 적 많죠. 네네. 제가 2008년 그때 제가 애기였는데 그때 제가 그 한 해에 25% 정도 손실을 봤고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올 때 9% 정도 이제 손실이 일시적으로 났습니다. 네, 지금은 다 만회했고요. 2008년에는 제가 투자를 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25%를 얻어맞고 있었고요. 2020년 3월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손절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포트폴리오가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은 팔 거다라고 제가 룰을 만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9% 손실을 보면서 작년에 3월에 팔았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5월 말 정도였는데요. 이제 그 이유도 일단 제가 다 팔아버린 다음에 제 자산이 100% 현금으로 변신을 했거든요. 이제 그 후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코로나 같은 급락장이 오면은 급등장이 또 따라오거든요. 그럼 대충 언제 그 급등장이 올 것일까라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최저점을 뚫고 2달 후에 다시 그 최저점이 뚫리지 않는 경우에는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이 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게 한 5월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것도 열심히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대형 가치주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대형 가치주는 시가총액이 높고 그러니까 대형주이고요. 가치주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또는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제가 어떻게 판단하게 되었냐 하면은 이제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뭐 IMF라든지 뭐 2004년 2003년인가 4년 그 장이라든지 또는 금융위기라든지 요때 어떤 게 가장 빨리 올랐고 언제 오르기 시작했나 그런 거를 분석하고 이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다시 진입했어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HTS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재무제표 드래그 해가지고 막 엑셀로 옮기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생 노가다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뉴지스톡이라는 회사에서 젠포트라는 것도 만들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퀀트킹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는 걸 뭐냐 하면은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뭐 내가 전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뭐 그 이런 전략을 만들었어 하고 이제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얘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은 과거에는 어떤 수익이 나왔을까 이제 그거를 해줍니다. 백테스트를 해주고요. 그러면 제가 백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 전략 내가 만들었지만 되게 훌륭한 것 같네. 아 좋다. 나 이거 쓰고 싶어 하면은 그 종목도 옆에다가 찍어줍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뭐를 사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기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액면 분할 전에 이 주식이 오르든가 안 오르든가, 그리고 액면 분할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나운스가 돼가지고 자 우리 액면 분할을 합니다 하고 하면은 보통 주식이 조금 오르고 그리고 실제로 액면 분할이 실행이 되면은 다시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100세 시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란 없을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한 뭐 50대 말이나 60대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한 1, 2년 더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100세까지 거의 뭐 살아야 될 운명일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우리가 60세부터 일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40년은 뭐 하고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연금으로 채우기는 저희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론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빨리 자산을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투자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든 늦든 전부 다 전업 투자자가 될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퇴한 후에 그거를 배우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최근에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 서울의 자가가 갖고 뭐 김부장 이야기 그 책 지금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책 내용도 딱 보면은 이분이 투자 같은 거는 전혀 안 하시다가 직장만 열심히 다니시다가 50대 잘리세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는데 그거 사기당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그 이제 은퇴한 다음에 뭐 형네 뭐 카센터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분도 언젠가 체력에 붙여가지고 일을 못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분이 가진 돈 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투자자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전업 투자자가 될 운명이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라는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가장 심플하게 투자를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기계적인 글로벌 ETF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고 최대 손실도 적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거에서도 많이 발생을 사실 합니다. 이제 그걸로 많이 먹고 살고 있고요. 분명히 저도 언젠가 이런 게 다 낄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제 책을 안 읽고 저를 이제 보기 싫은 그런 날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제 자산을 조금씩 팔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이 또 뭐냐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나오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요. 그 내 연 지출의 25배 정도 모으시면은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나는 월 500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품위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500 곱하기 12는 6천만 원이잖아요. 그거 25로 곱하면 15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15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딴 노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하기 싫다 하면은 그 15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요. 한 뭐 연 8에서 9% 정도 수익을 내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보통은 그 총자산에서 매년 4% 정도 빼쓰는 거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00만 원 필요 없어 200만 원이면 돼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200 곱하기 12 2400 곱하기 25 6억 그 정도 있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내는 거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실 거예요. 뭐 그게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근데 워렌 버핏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don't lose money,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사실 다 있는 겁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의 두 번째 룰은 don't forget rule number one, 그러니까 첫 번째 룰을 절대로 까먹지 말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고수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떻게 수익 내는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손실을 어떻게 피하고 최소화하라 이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익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의 다 안 봐요. 근데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려봤는데, 대부분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복리 수익 8에서 14% 정도를 10년에서 20년 정도 유지를 하면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데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8에서 14%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해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쫓다가 이상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리스크가 이제 별로 없고 그 복리 8에서 14%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투자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제 그 더 경험 있는 투자자가 되더라도 절대로 그 철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